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이병구 쌤 들리시죠? 예, 네.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자, 이제, 쌤님, 되죠? 예, 예. 네네, 너무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불법승 3보에 기하며 수행해 나가도록 선언한 3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십니다.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주소를 늦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병수 선생님 모시고 한국 천주교의 과도한 성지 조성 사업을 보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병수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병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병수 선생님 강의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Recording in progress.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앉아서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가 한국 천주교의 과도한 성지 조성 사업을 보는 불편함이라고 했고,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선 천주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3주 연속 아마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해드릴 것 같아서 계속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행태를 감추고 순교만 강조하는 한국 천주교, 내가서 20세기 전반기, 1901년부터 1945년까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이재수의 난을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 이게 한국 최초의 한국 프랑스 합작 영화였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돈을 들여서 야심작으로 출시를 했는데 별로 찾는 사람이 없이 바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뭔가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인기가 높았던 이정재와 심은하가 주연을 했거든요. 근데 별로 극장가에서 얼마 가지를 못하고 바로 내려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 제목은 이재수의 난인데, 이 이재수의 난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네 가지예요. 그 얘기는 뭐죠? 받아들이는 관점들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부르고, 신축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신축민란, 또 좀 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1901년 제주항쟁 이렇게도 부르고, 천주교 쪽에서는 제주 신축 교난, 천주교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다 해서 제주 신축 교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용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두고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거는 거기에 이미 사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학자에. 그러니까 사관이라 그래서 역사관이라 그래서 꼭 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가 어떻죠? 1960년 4월에 있었던 학생들의 그러니까 항의 시위서부터 시작해서 이승만의 하야를 가져온 일을 과거에는 4.19 의거라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의거라고 하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또 그를 바라보는 학자들과 결국은 정부 쪽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4.19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럴 때 혁명은 꼭 우리는 과거에 혁명하면은 그렇게 폭력을 동반하는 거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세상의 큰 흐름을 바꾼 거죠. 혁명의 명은 천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두고 용어가 여럿이다 그러면 그 용어마다 각자 바라보는 사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01년도 제주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다른 관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 영화 이재수의 난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제주도 출신의 작가 현기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변방의 우짓는 새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했어요. 1970년대에. 저도 대학 다닐 적에 이걸 사서 읽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인데도 이걸 돈 주고 사서 읽었었는데 이게 제주도 출신이니까 이 양반은 1901년도 그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천주교인들의 저항하고 공개했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쪽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냥 현기영이라는 소설가가 상상으로 이 작품을 쓴 게 아니라 조선 말에 정계의 주요 인사였었죠.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의 역사 시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기 때 그 프랑스와 수교 교섭을 책임졌던 김윤식이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제주도로다가 유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일기가 속음청사라는 제목으로 묶여졌는데 거기에 이 이재수의 난 또는 천주교 쪽에서는 뭐 신축 변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현기영 씨가 이 소금청사의 내용과 천주교 쪽에서 또 이 사건을 기록을 남긴 것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두 찾아서 확인하고 소설로 내놓은 것이 변방에 우짓는 새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이재수의 난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재수의 난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다. 상당 부분이 사실에 바탕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대면 강의를 안 하면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몰라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읽을 때 보면은 거기에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복국놈들 그래요. 당시 프랑스를 법국이라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프랑스의 발음을 소화해가지고 이제 법국 이렇게 부르는데 거긴 걸핏하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게 복국놈들이에요. 그게 당시 제주도에서는 욕이었답니다. 저 복국놈들 같은 놈들 그러면 하여튼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욕이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정부가 일본한테 어쩔 수 없이 조약을 맺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나니까 그 똑같은 요구 조건들을 내놓고서 미국, 프랑스, 뭐 영국 다 이제 덤벼듭니다.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는 데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선교의 자유를 프랑스에서 꼭 넣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주도에서 당시 그 프랑스 신부의 권력을 등에 업은 천주교인들의 행태가 아주 심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도민들 입에서는 복국놈들, 복국놈들. 요즘 되면 프랑스 놈 시키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말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고 분노가 높아졌는데 더군다나 조정에서 파견한 이제 조선 말기에 그때 힘들어지잖아요. 여러 나라에 또 뺏기는 것도 많고 보상금도 많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될 관원을 새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조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일제 시대 때도 일본 헌병도 또 일본 경찰 간부 등 여러 가지만 그 보조원들의 행태가 심했죠.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의 행포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이럴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 자리에 보시면 여아대 이게 고종이 천주교 쪽에다 전해준 징표입니다. 신분 증명서예요. 거기 보면 여아 나처럼 대해라. 이등표를 가진 사람은 임금을 대하듯이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저거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주도민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병인 양요 거치고 나서 프랑스 신부들한테 준 징표인데 이게 제주도뿐이었겠습니까? 전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아대를 기억해 보세요. 이게 뭐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미군이 교통사고를 냈던 무슨 폭력 행위를 저질렀어도 미팔군 영내로 들어가면 한국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었듯이 뭐 그 비슷한 일들이 이 당시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든 어떻게 하죠? 천주교 교당으로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보세요. 여아대라는 고침표를 가진 프랑스 신부들이 머물고 있는 성당은 치외 법권지대였어요. 우리 2차 대전 이전에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어디 그러죠? 상하이에서 영국 쪽에 프랑스 쪽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중국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가 무속이 섬이니까 어민들이 많은 데는 이제 신당이 많거든요. 신께피는 그 신당을 가서 이 천주교인들이 가서 부수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성당으로만 도망가면 조선 관원의 힘이 미칠 수가 없었던 거죠. 상상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니까 제주의 대정군에 있는 양반과 유지들까지도 도저히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무사라는 요즘 같은 이제 민병대 조직 비슷하게 자위 기구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관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서 형무사를 조직해서 방어망을 구축하고 이제 한 거죠. 저항을 했죠. 그렇게 됐는데 천주교인들이 그 지역 유지들을 잡아다가 지역의 유지를 잡아다가 교당에다 가두고 고문하고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정군수가 더 이상은 참기 어려우니 관노였던 이재수라는 사람이 관의 노비였어요. 관노인 이재수를 데리고 시신을 검사해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범인을 잡겠다고 했는데 범인이 어떻게 돼? 천주교 교당으로만 숨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려지시죠? 그렇게 되니까 도민들이 분노해서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천주교도들은 또
그 자위대를 꾸몄던 저 성무사 위원 집을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서로 보복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민중이 어떻게 되죠? 천주교당을 습격하고 규탄 민중대회를 열죠. 양측이 충돌했는데 천주교 쪽엔 뭐야? 총도 있고 그렇죠. 천주교들이 무장해가지고 민중들에게 총을 쏴서 주민들이 직사합니다. 그러면서 대정군수를 비롯한 지도부를 납치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지실 거예요. 아마 그 이재수에 난 영화가 그런 장면들을 그렸던 모양입니다.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재수에 난 영화가 왜 이렇게 급히 내렸을까? 여기에도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괜히 말 잘못하면 또 혹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 각자가 한번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정군수를 지도부가 납치당해 가니까 관노의 신분에 불과했던 이재수가 갑자기 지도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감정이 격화돼서 안 된다. 무장봉기를 우리도 무장하고 들고 일어나자 해서 각골에 경문을 띄우고 또 포수들은 총이 있잖아요. 포수 40여 명이 연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총칼과 죽창으로 무장을 하고 제주성 가까이에 있는 황사평이라는 넓은 데에다가 진을 치고 관과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 신부가 교활한 수법을 쓰는데 넘어가요. 프랑스 신부는 우리한테 나흘간의 시간만 달라. 이렇게 하고서 인천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를 보내달라고 프랑스 공사관에 긴급 전보를 띄우는 겁니다. 전원은 띄워요. 그랬는데 제주도민은 결국은 제주성에 입성해서 천주교인을 300여 명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틀 뒤에 프랑스 함대가 도착을 해요. 무장하고. 프랑스 함대가 배가 2배 나온답니다. 군함이. 그리고 새 목사가 제주 목사가 그 배를 타고 와서 휴정하겠다 앞으로. 어? 그러면서 양쪽이 합의를 보는 곳에서 항쟁을 멈추게 하고 이재수는 결국 붙들어서 서울로 보내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신부가 나흘간 빌미달라는 거에 속은 거죠. 그려지실 겁니다, 상황이. 자, 이건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요. 이건 또 123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오늘의 모습이에요. 제주도의 양쪽에서 세운 비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 대정 삼의사비는 그때 이제 지도부였던 이재수를 비롯한 3인을 기리는 비인데 모술 포항 근처에 그 대정마을에 아주 구석에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여기 세운 것도 아니고 몇 차례 옮겨가요. 자리를 못 잡아요. 관에서 좋은 자리를 내주질 못해요. 최근까지도 요 정도로 초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석의 뒤에 길게 비문 중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이 비문의 첫 마디가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전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석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큽니다. 요즘 종교인들 전체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의 이 후손들은 아직 그 감정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낸 손호철 선생이 한국일보인가 쓴 거 보니까 이 얘기를 아주 길게 썼어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 이재수가 이끌던 제주도민들이 진을 쳤던 황사평을 나중에 이 난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프랑스와 조선 정부 간의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도 요구하고 거기다가 이 땅을 달라 그랬어요. 천주교에다. 제주도민들이 진을 쳤던 황사평은 우리한테 달라.
그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천주교 순교 작업, 그 성지 조성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게 그랬을까? 그래서 이 넓은 땅을 천주교 순교 성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주 교구가 조심스러워해요. 제주 도민들의 반응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성지 뭐죠? 박해 이런 얘기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조선 정부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 교회 문서도 인정하는 게 천주교도들이 폐해가 심각했다 하는 건 양쪽이 인정하는 반대도 천주교 쪽에서 세운 비석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일어났는지는 없고 그저 어떻게 돼 있어요? 신축 변환 당시에 연락을 받은 프랑스 군함 함장들이 두 척이 제주도에 왔지만 이미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피살되어 주범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순전히 자기들은 피해자야. 그냥 억울하게 당했다는 뉘앙스가 여기 보이죠? 프랑스 군이 일찍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저렇게 비석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먼저 보여드린 제주도민들의 항쟁의 이 기념비와 이 공원의 초라함과 그다음에 이 소위 순교자 묘역에 이 넓고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비석의 내용으로 보면 도저히 아직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프랑스 군함이 좀 일찍 왔으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게 참 그래야 되는가? 그랬는데 항쟁이 일어난 지 102년 뒤에 제주 교구가 형식적인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말은 안 쓰고 제주 신축교난이라고 쓰면서 형식상 2003년에 양쪽이 만남을 만들어요. 그 제주도민 후손들의 유족회와 천주교구와 만나서 근데 제주교구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구 제국주의의 선교 과정에서 제주 민중에 대한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 이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옛날에 일본 어느 총리가 그랬죠? 홍석의 념이라 그래가지고 또 막 비판이 일어났었는데 그보다도 못하죠. 서구 제국주의의 선교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요 정도 잘못은 있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뭐 참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형식상으로라도 그때 천주교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기다가 황사평 성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홍탁선님 오늘 화는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그런데 이 제주 밀란, 이재수의 난 아니면 신축 변환을 두고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과거의 예를 가지고 오늘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해 전에 그 비군예관에서 특강할 적에도 제가 그때 특강할 때가 10월 26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0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홍탁선님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10월 잘, 26일. 제가 수원으로 내려온 날인가요? 네? 향산이 비군이에 특강한 날인가요?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을 맞은 날이 10월 26일인데 많은 분들이 그건 기억하는데 그날이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날. 이게 참 겹쳐요. 같은 날로. 근데 이제 천주교에선 요즘은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인이라고 아주 내세웁니다. 그 뮤지컬인가요? 영웅도 그렇게
그 천주교도들이 많이 단체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또 누굽니까? 아유, 그 양반이 저 유신 시절에는 저항하다가 감옥도 갔다 온 그 신부님이 그 기념사 앞에 이사장도 맡고 그러면서 천주교인이라고 아주 열심히 내세우는데 그게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보면 그랬습니다. 1993년 8월 21일 저녁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그때 대교구장이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이 서울 명동성당이 아니고 저쪽 명륜동의 그 신학대학 안에 성당에서 안의사 추모 및 복권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러면서 안의사를 천주교인으로 복권시킨다는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천주교가 아니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불교인들이 많습니다만 불교인이라 그러면 아니 복권? 신자가 무슨 복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 뭔가 거기에 어긋나면은 신도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거기서는. 그러면서 그날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어요. 안의사의 행동은 조국과 민족의 방어를 위한 의거로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옆에가 그것을 보도한 저기 1993년 8월 29일 며칠 지난 뒤에 가톨릭 신문, 천주교 서울대 대구대교구에서 나오는 가톨릭 신문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일면에 저렇게 크게 썼어요. 일제하 제도교의 단죄도 사과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로서는 생소한 복권을 시키는 미사를 열었을까? 83년 만에. 그것도 실은 명동성당에서는 못했을까? 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명동성당은 서울대교구의 주임 주교자 성당일 뿐만 아니라 뭐죠? 지금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성당인데 거기서 하질 않고 가톨릭대학 성신교정이라고 해서 저 명륜동 거기서 했습니다. 사연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죠.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왜 안중근 의사를 파문시키고 거기에 평신도 자격을 박탈했다가 83년 만에야 신도 자격을 복원시켰을까? 한번 각자가 한번 이렇게 또 그려보면 됩니다. 과거 역사는 어떤 때는 자기가 상상으로 그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실은 이거는 당시 조선교구가 어디서 조선교구를 말하자면 조선의 천주교를 선교에 앞장서고 수십 년 동안 주교를 했었느냐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라고. 외방전교는 뭐예요? 그 한문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선교하는 선교회인 외방전교회에서 맡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뮤텔이라는 사람이 조선교구장으로 있었던 기간이 43년이에요. 1890년부터 1933년까지.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가 해외 그 사람들은 식민지 개척이라 생각은 말이 안 되죠. 제국주의 침탈을 나설 적엔 꼭 이제 외방전교회가 같이 가든가 먼저 가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프랑스 출신 조선교구장인 뮤텔이 있고 로마 교황청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자, 요 사진이 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이제 배웠어요. 이 뮤텔 주교와 당시의 프랑스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성당에 이렇게들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왼쪽에 이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사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다 했어요. 나는 대한제국의 어떤 계급모로서 적을 사살했다 그랬어요. 총살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생생하게 찍혔어요. 네? 그렇게 하고 오른쪽은 누군가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시키고 일본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나중에. 생생하게.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면 이런 게 다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세례명이 토마스인 안중근이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습니다. 근데 17살에 세례를 받은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집안이 황효되어서 모두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스스로가 총을 쏘고 난 다음에 나는 천주교인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런데 조선교구장과 뮤텔과 교회 당국은 핑계는 살인은 악이다. 그러면서 안의사의 평신도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요즘 천주교에서는 당시 교회의 입장을 좀 이해해줘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상황 논리로 이해해주자 그럽니다. 그런데 뮤텔이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선교구장 뮤텔의 일기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뮤텔이 10월 그 당일 일기에 이토의 죽음은 공공의 불행이다. 증오를 일으켜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한참 건너뛰어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한국인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뮤텔이 자기 일기에 남긴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수녀 3명과 같이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거를 상황 논리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는 거는 글쎄 뭐 외방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한국 천주교에서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 다음 거는 더 실은 가관입니다. 10월 26일 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총살이 있고 난 다음에 천주교 동경대교구 미과부루라고 하는 주교가 뮤텔 주교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당시에 왔던 전보예요. 옛날에 전보 저건 써서 이렇게 배달되잖아요. 거기에 일본의 유력 신문에서 이토의 암살자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빨리 답해달라. 이러고 이제 일본에서 또 천주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겠죠. 그러면서 미가부루 이러고 이제 전보가 왔는데 뮤텔이 바로 당일날 답전을 보내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 그렇죠. 상황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증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남한산성도 쓰고 그런 소설가 김훈, 흑산도 써서 그 정약용의 황사영의 장인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김훈이 하얼빈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몇 달 전에 사서 읽어봤습니다만 거기는 이 안중근의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이런 걸 아주 소설로 재구성을 잘했습니다. 거의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근데 아마 김훈 씨가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럴 미텔의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주는 식으로 그 결론에 가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 여순
리순에 있는 일본 재판부에서 미텔 주교한테 나중에 안중근 이제 사형 집행 전에 안중근한테 종부성사를 해줄 신부를 파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으로서는 마지막 그게 뭐죠? 종부성사는 꼭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렇다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면 3번을 교회 성당에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서 유아 세례. 두 번째, 결혼해서 가서 결혼식 뭐 이거 성원 뭐 선언문 이거. 세 번째는 죽어가지고 죽을 때 돼서 종부성사 하는 게 딱 3번 간다는데 안중근도 간절히 종부성사를 원했는데 그거를 미텔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다가 사발통문을 띄웁니다. 절대로 누구도 거길 가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중근을 어려서 17살에 세례를 주고 했던 빌헬름 신부가는 저기 황해도에 안중근 고향에 거기 신부가 면회를 가요. 요 사진이 그 빌렘 신부가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 안공근하고 같이 무슨 감옥까지 면회를 간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여기에 이 면회 다녀온 것 때문에 빌헬름 신부는 곤욕을 치릅니다. 아마 그 밑에 주교가 본국으로 가라고 보낼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지시죠? 상황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미텔 주교가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이게 화면에 지금 스님만 보여서 그런데, 그럼 스님한테만 자꾸만 질문을 드리는데, 스님 백오인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스님 이제. 기억하시죠? 예. 백오인 사건은 수많은 사람이 일본 경찰한테, 경찰과 헌병한테 붙잡혀 가서 나중에 결국은 105명이 그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붙이는데 그 일이 배경이 있어요. 천주교 쪽에.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당시 총독을 암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바보 같다 그래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제가 총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황해도에 그 신부가 급히 달려 올라와서 미텔 주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텔 주교가 그 일기에 그랬어요. 무릎까지 쌓인 눈길에 밤에 헌병대 사령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헌병 사령관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기는 알려주었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해야 돼? 밀고죠. 몰래 갖다 일러 바친 건데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받아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헌병대 중인을 불러서 명동성당이 그때 그 이웃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대요. 통로 문제 때문에, 길 때문에. 그거 빨리 뚫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경찰한테 알리기만 하면 해결해준다.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또 중위가 다시 찾아와서 통역까지 데리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게 한 밀고의 대가가 명동성당 길을 받아낸 거였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있었겠죠? 그래서 천주교 신성국 신부라고 하는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글도 쓰고 그랬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주교 신부의 고해성사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고해성사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수백 명의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105명은 복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게 뭐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고해성사의 내용을 일본 헌병대한테 알렸거든요. 근데 고해성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무한테도 전달 안 한다 그러지만 저기 이태리 중세에 나온 보카초라는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을 보면 고해성사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온갖 일이 벌어져요. 신부들이 유부녀도 유혹하고 그랬을 때도 이거 쓰고 아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고 다반사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그 프랑스 배경으로 한 소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은 숱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일어났던 1911년의 대고인 사건 배경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천주교의 어두운 민낯이 있고 고해성사 내용을 외부에 발설해서 내부 규율을 어긴 이건 뭐예요? 천주교 내부 규율도 어긴 거죠. 그런 배신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좀 속도가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천주교를 얘기하면서 로마 교황을 얘기할까? 저는 교황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교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중세에는 그 유럽의 왕들이 이 로마 교황의 동의 대관식을 못 받으면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게 바티칸이 휘두른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항한 게 영국의 필립 8세인가 누구죠? 이혼 문제로 교황청하고 부딪혀서 결국은 성공회로 독립을 하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대관의 권한도 있는 게 아니니까 겨우 왕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당신은 이렇게 이웃 종교를 존중을 안 하느냐. 근데 종교 이제 수장한테 황제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어 한다는 게 아마 교황이라고 부르는 게 한국하고 일본 정도 아닐까 싶어요. 원래 영어로는 포프라고 쓰지만 저기 이태리 말에서는 빠빠인데 빠빠는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고 원래 천주교 교단 내에서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렇고 로마 대교구의 주교입니다. 그게 공식 타이틀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그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에 교황을 했던 비오 12세는 별명이 히틀러의 교황이에요. 영어로 써놨죠? 히틀러스 포.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3.1운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년 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죠. 100주년에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담화문을 발표해요. 그러면서 3.1운동 정신의 완성은 참 평화 이런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100년 전에 그 역사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대부시를 못하였다.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여기 가로친 건 문 안에는 없지만 그런 뜻입니다. 당시 한국 천주교 지도부가 교회를 지키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종교 분리 정책을 내세워서 해방을 선포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했다고 과거사를 반성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또 교묘함이 있죠. 교회를 지키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데 실은 이건 종교분리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날 2019년 3월 1일 마침 저 전라남도 쪽을 운전을 해서 어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라디오에 잡힌 게 평화방송이었어요. 광주 평화방송. 거기 교구장 스님과 그 방송국과 전화 인터뷰하는 장면을 듣게 됐는데 그 인터뷰했던 사람들 나중에 혼났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게 3.1운동 얘기를 하다가 그럼 주교님 그때 천주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응? 주교들이나 사제들은 참여를 못했지만 글쎄 그렇겠느냐 평신도들은 참여를 안 했을 리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듣는데 야, 이 양반 곤혹스럽구나 지금 왜 그런 질문을 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3.1 운동이 100주년이 되면은 천주교 이거 두 가지가 겹친다. 그냥 이건 지나가는 말로 들어주십시오. 그 곤혹스러워하는 그 목소리에서 표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종교분리 정책 지킨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조선교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회인의 중심인 로마 교황청과 예수회, 베네딕토 수도회, 뭐 숱한 수도회, 또 프랑스,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등 제국주의 국가의 천주교회가 거의 모두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민들에 대한 또 중남미, 약탈, 탄압 이런 걸 앞장서고 있었으니까 식민지배를 당연시 했어요. 조선교구도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텔주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천주교가 같이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틀레 교황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이 비오 12세가 이제 신자들을 만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사진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19년 221일 동안 교황으로 재임을 해요. 근데 위키 백과라는 데를 비오 12세를 찾아보면 여기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나와요. 유대인을 살려줬다 이러고 나와요. 세계 평화 회복에 나서고. 근데 위키 백과는 뭐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같이 필자가 다 저거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써서 올리는 거잖아요. 저도 써서 올릴 수 있고 이게 아마 천주교인이 써서 올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위키 백과에 나오는데 아니죠. 비오 12세라는 사람이 권력에 올라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독일 주재 대사를 하면서 거기서 히틀러나 독일의 권력자들과 교분을 쌓아요. 그러면서 독일 주재 대사를 마치고 로마 교황 바티칸에서 제4열 교황 다음인 국무장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유대인들과 공산주의 그러면 어쨌든 초두서야 될 모두 없애버려야 할 적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게 히틀러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주교들 중에는 처음에는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치와 협력하라고 권고했던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선거로 되지만 정권을 잡는데 마지막에 걸림돌이 뭐냐면 독일의 천주교 당이 있었어요. 덕 캐도릭 센터 파티라고 천주교 중심당이 있는데 이걸 해산하라고 독일 주재 대사인 파첼리인데 원래 파첼리 주교가 빨리 그 당 해산하고 나치의 집권을 도와주라고 계속 강권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막강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죄가 아주 큽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서 히틀러가 참 이름도 그렇죠. 유대인 절멸 정책을 뭐라 그러죠? 최종 해결책. 히틀러가 천주교인인가? 이게 강력하게 여기 박혀 있는 거 종교 유대인 말살은 지금 종교적인 게 큽니다. 그 주교들은 무마해요. 그러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황청 국무장관으로 와서는 그 앞에 비오 11세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치가 이제 뭐 심하니까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회칙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국무장관이 이걸 막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된 다음에 1939년엔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과거에 이제 그 러시아, 그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도 대다수가 천주교인들이죠. 그리고 거기 출신 요한 23세인가에 누가 교황도 돼요. 거긴 대다수가 천주교인인데 독일이 거기를 침략하려고 할 적에 폴란드 교회에다가 독일의 모든 걸 양보하라고 계속 전합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소설로도 그렇고 영화로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소설은 아니고서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거기 해밍웨이의 소설이죠. 그 배경이 뭡니까? 스페인 내전이죠. 스페인 내전은 공화정이 들어섰는데 프랑코라고 저 모로코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급하게 들어와서 백성들의 대다수는 공화정을 지지하는데 거기에 반란을 일으킨 게 이제 프랑코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유럽 국가들이 안 도와주고 미국도 안 도와주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유럽의 수많은 소위 젊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참전을 하죠. 해밍웨이도 거기 갔었습니다. 조지 누구죠? 1984년 쓴 동물농장 쓴 조지 오웰도 참전합니다. 그랬었는데 거기가 5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어요. 근데 그 공화정을 무너뜨린 프랑코한테 축하 전보를 보냅니다. 스페인 천주교의 승리라고. 그래서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스페인의 그 공화군 쪽에서는 천주교 추교들을 많이 죽여요. 7천 명이 희생됐다고 기록으로 나옵니다. 천주교 신부들과 수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오 12세를 히틀러의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위의 사진은 이 비오 12세가 국무장관이었던 시절에 파첼리라고 파첼리인데 이 사람이 나치 대표단하고 제국 종교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나치한테 권한을 많이 가지게 해주는 1933년 그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래는 프랑코가 내전에서 승리하고서 이 군화 신고 군복 입은 채로 로마 교황청에 왔는데 아주 비오 12세가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게 축전을 보낼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려지시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천주교 쪽에서 많이 감추려고 비오 12세가 어쩌다가 유태인을 도와준 것도 있겠죠. 혹시 이 생각 나세요? 1987년도 아니 92년도인가 보다. 현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나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었죠. 그때 한 얘기인가 아니면 88년에 청문회에서 한 얘기인가 그랬습니다. 민정당에다가 말하자면 70이나 80을 주면 야당에도 20이나 30은 준다. 그건 기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슷한 정확한 워딩은 아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주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태리를 대표하는 그 기업이 피아트 자동차 회사거든요. 피아트하고 무솔리니 정권과의 관계를 계속 밝힌 부산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쓴 박사학위 논문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피아트의 회장도 피아트가 어떻게 해서 컸느냐 하면 무솔리니 덕분에 커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피아트 자동차 회사에서 그 군용 차량을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회사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솔리니가 패배할 것 같은 그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레지스탕스한테도 돈을 댑니다.
그래서 45년 이후에 뭐 무솔리니는 먼저 무너졌습니다만 미군이 들어오고 이러는 다음에 그 전범 이렇게 재판을 받고 끌려가고 하는 데서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레지스탕스들이 여기를 변호해 줍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줬다. 아마 비오 12세가 유대인을 좀 도와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였고 아마 인간적인 것 때문에 누구를 도와준 적도 있겠죠. 근데 책을 보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교황청에 앞에 가서 다 소리를 질러요. 저 유태인들이 지금 붙잡혀 간다. 그걸 좀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와줘라. 근데 철저하게 모른 척 합니다. 그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이 여기 제가 새로 만든 파일에 있었는데 빠지긴 안 들어왔네. 이 비오 12세의 모든 것을 밝힌 책이 영국 이제 1940년생 저널이면서 영화 제작도 하고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히틀러 교황 이런 그 사진을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저께 수정한 이거를 여기다 노트북에다 안 옮겨놔가지고 제가 그 책은 못 보여야 됩니다만 제가 그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것도 인연인지 주어사 천지나무로 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서울의 종로에 알라딘이라고 하는 게 알라딘 인터넷 서점도 있지만 중고 서점이 있잖아요. 거길 갔는데 그 책이 아주 깨끗한 책이 중고로 들어가 있는 걸 눈에 띄었어. 이게 뭐지 하고서 샀다가 재작년에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네. 제가 잘 못 봤어요. 응? 없네. 또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 사진 몇 가지가 있고 이게 로마 교황청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중국이네. 유럽의 중세에 보면 이태리는 수백 년간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분열돼 있습니다. 나폴리 공국, 무슨 피렌체 뭐 공화국, 뭐 베니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이태리 곳곳에 로마 교황령도 있습니다. 교황이 파견한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스페인령도 있고 그런데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쓴 피렌체 역사가 있어요. 피렌체라는 도시는 인구 1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마키아벨리도 거기 출신이고 한 교황이 거기서 나왔고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 출신 교황이 마키아벨리한테 피렌체 역사를 써보라 그래서 그 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피렌체서라고. 거기에 보면 그 솔직한 얘기가 나와요. 로마 교황은 이태리 통일을 계속 막아요.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그게 막는 게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의 쓴 데에도 나오는데 계속 그러다가 19세기에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태리가 통일이 되죠. 근데 교황청에서는 아주 불안해합니다. 이태리 전체가 통일이 되면 그 바티칸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안했던 것이 1921년에 무소리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로마 대행진이라고 합니다. 무소리니를 따르는 그 파시스트 당원들이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해서 들어오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 바티칸까지도 완전히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무소리니가 바티칸 앞에서 멈추고 1929년에 무소리니하고 교황 사이에 협정을 맺어요. 새로 만든 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쪽에 그래서 그걸 못 보여드리네. 그런 장면이 무소리니의 행진 장면도 있고 그 무소리니와 교황청 사이에 맺은 협정이 근거가 돼서 교황청이 뭐죠? 도시국가로서 존립을 하고 계속 해외에 대사도 파견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무소리니하고 맺은 협정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들하고도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현재도 저렇게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는 건 무소리니의 덕분입니다. 1929년.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찾아보면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쓴 얘기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태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아주 거부감이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황이 해외 갈 적이면 이태리 국영항공사인 아리타리아를 전용기를 다 타고 다니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로만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비오 12세의 전임자인 비오 11세가 세상을 떠서 시신이 운구 행렬이 베드로 성당에서 나가는데 로마 시민들이 가로막아요. 운구를 막습니다. 못 움직여요, 거기서. 그 운구 장면까지 사진을 찾아놨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올리는 건 그 사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태리 군이 동원돼서 길을 터가지고 운구 행렬이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요. 이태리 민중들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다, 그리고 스페인의 내전에서도 그렇지만, 이태리 사람들도, 민중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군대가 동원돼서 비오 11세의 운구 행렬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현재 얘기입니다만 서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태리 사람들은 90% 이상이 천주교인인 줄 알지만 천주교에서 그렇게 금기를 여기는 이혼을 법적으로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가 이태리예요. 그만큼 거기가 천주교하고는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도 그냥 지나가는 상식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바티칸은 지금도 이태리의 정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1945년 이후에 이태리의 기독교 민주당과 각축을 다툰 게 이태리 공산당이었어요. 아주 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권을 잡을 도 했는데 미국 CIA하고 바티칸이 움직여서 그거를 무너뜨립니다. 왜 바티칸은 그러냐? 이태리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진짜 공화정이 제대로 들어서서 종교 분리적을 가면은 로마 쪽에서 수도 끊고 전기를 끊으면은 바티칸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의 정세에 대해서 계속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모르겠네. 오늘도 한 이 정도에서 스님 이야기를 마치고 누가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말도 빠르게 하고 처음에 네.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를 오늘 늦게 접속을 해서 주소를 늦게 보내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이병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오늘도 마음 불편하시죠, 스님? 네, 굉장히, 듣고 있으면서 집중해서 듣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네. 다음 주엔 좋은 얘기만 할까요? 아니, 자, 말씀해 주십시오. 괜시리, 참, 사실을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도 그런데 현재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냐? 맞아요. 1년 사건도 그렇고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 그 다음에 역사가들의 시각들, 그리고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이 천주교에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네, 좀 그게 있죠.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네, 그대로 네. 맹목적으로 따라갈 정도로 하고 있어요. 와, 그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없고 어떤 사건이니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 모습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질문해 주시면, 네, 장한석 회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일단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그런 옳지 못한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불쾌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는 생각은 종교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오늘 큰 의문이 들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제가 지난달 초에 그, 그,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수원에, 수원시청에 문화예술가가 있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종무팀이 새로 신설됐다고 종무팀 관계자들이 아리담에 오셔서 굉장히 뭐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수원시청의 조직도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과연 어떻게 편제가 돼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 종무팀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꽤 잘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종무팀 업무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서 종교 단체 가로 열고 기독교, 천주교 등 가로 닫고 이렇게 종교 그런 관련 업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이러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사소하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배려심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종무팀에 제가 전화번호 연락처가 이렇게 돼 있길래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럽니까 하고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더니 역시 확인을 해보더만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천주교를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타 종교를 다 집어넣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뭐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또 뭐 기독교 신자인지 천주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진정한 종교인은 타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 진정한 그게 종교인의 그런 자세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좋은 말로 해서 좀 시작을 해달라고 하니 뭐 내일 성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 1주, 2주 돼도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시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또 공교롭게도 저희 이제 아리담에 아시잖아요. 이번에 큰 스님 하면서 마침 또 그 팀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저한테 뭐 그거에 관한 얘기를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나 아니는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근데 제가 누굽니까? 그걸 캡처를 다 해놨죠. 전과 후를. 그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뭐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들이 그런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를 홀대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불교인들이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눈에 띄었으니 그래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입에서 좋지 못한 얘기 안 했을까 이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때 굉장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지난번에도 우리 원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내 눈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에 어디서 할 때도 내 눈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네. 전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번님이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전국 비구니회가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비구니회 여기도 그렇고 뭐 대불청도 그렇고 대불청도 그렇고 그게 그냥 뭐야 이래도만 할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가능한 문서로 다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꼭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시청까지 종무과를 힘을 줬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12면 1급이 담당자거든요. 책임자.
그런 나라가 실은 거의 없어요. 신정국가 이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은 2차 대전 전에 너무 종교계와 그 군국주의가 결합된 문제 때문에 2차 대전 끝나고 철저하게 그거는 반성을 해서 우리나라로 정되면 과가 하나 있어서 법인 업무만 봐주는 게 법적인 뭐 이거 정부에서 예산 지원 이런 건 거기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왜 종교 업무를 그렇게 인원 많지 않은데 미국 차관복까지 하기로 했냐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종교계를 말하면 후화해 두려고 하는 그런 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가끔 종무실을 없애겠다 그러면 종교계가 또 들고 일어나요. 돈을 못 받을까 하고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만 있다가 얼마 전부터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가 종목과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꼭 좋은 의미로 두기 시작한 게 아닌가? 대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되고 뭐 충남도지사가 되고 그러면 무슨 꿈을 꾸죠? 대통령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뭐냐면 종교계가 표를 만들어 주진 않아도 좋은데 표를 깎는 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원시에서까지 뒀다? 그럼 이제 다른 데도 볼 가능성이 있는데 꼭 좋은 의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장관님 같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되게 안 그래요. 뭐였죠? 저기 마포 거기 뭐 담두봉을 절두산 이렇게 하는 거를 도로 표지판에도 붙고 그러면 자꾸만 이의 제기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또 뭐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왜 또 너무 자비로운 불교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고 또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러지. 평화를 내세우는 거기는 안 그러는가 한번. 하여튼 근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왜 여기에다가 그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 사소한 거를 집어넣냐고 제가 묻고 싶고, 네. 종무팀을 신설을 해서 종교에 대한 업무나 저희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그 이빨림에 관한 얘기지. 진정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그 입신양명을 위해서 향후에 그런 그 발판의 도구로 삼겠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자기네 굉장히 판단하기엔 안타까운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고 사실로 확인되면 실수였었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그걸 아주 뭐 위해서 캡처를 해놨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그렇습니다. 보여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할 얘기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사진 찍어놓고 예? 홍탁생 기억을 하시죠? 시흥시에서 뭐고 거기 네네, 연꽃, 연꽃, 저거 하는데 시흥시 그거에 그건 하나도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저희들 강의 들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편향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 시간 날 때마다 좀 세세히 살펴서 각자의 그 이렇게 눈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는 시야들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좀 서로 관철하고 좀 면밀히 살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저 워링 의원님이 애쓰셔서 이걸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게 오래도록 그때 뭐 보는 사람이 당장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속 돌거든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맞죠. 아마 몰라도 저쪽에서도 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중국 고사에 보면 높은 산을 쌓는데 마지막 한삼택이 흙이 모자라고 나거든요. 한삼택은 그 높은 산을 쌓는데 모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게 어떤 산이 더 강,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정경 할아버지가 저 평화의 댐이 아니고 저 뭐야 소양강 댐 처음에 어떻게 도랑부터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가끔 어떤 때는 혼자 이러다가
아니야? 뭔가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도를 선생님,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의문을 제기했던 과연 그 종교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그 결론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정의를 100% 100점짜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오늘 민순이 박사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교학자니까 종교의 정의가 서양의 이제 학자들이 기독교를 기준으로 종교는 이래야 된다고 했어요. 종교는 최소한 뭐 이런 기본 뭐가 있어야 되고 교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기독교를 기준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에 와서는 그러면 유교는 이게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불교도 종교로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 중에 학자들이 아주 객관적인 듯한 그 기준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서양에서도 그 기준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우리 조선에서 천주교 소위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된 거는 지금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요리요. 교리 해석과 지시 때문이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예수회하고 다른 학도회가 싸웠어요. 기독교를 가지려고. 근데 예수회는 좀 더 나쁘게 교활하게 중국의 모든 걸 인정해가는 신용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파 베네딕토회였는지 하여튼 뭐 어디선 로마에다가 말하자면 고자질을 해요. 예수회가 이런다. 제사도 지내게 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전 세계 현지에 이거는 모든 걸 무시해라.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회칙을 내려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신주를 불태우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언제 풀리냐? 1930 몇 년에 각제 그것도 존중을 해야 해도 된다. 이런 회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1962년인가 3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약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바티칸 제2차 공의회라는 데서 전 세계 모든 신앙과 이거에 대해서 인정뿐만 아니라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한국의 천주교에서도 신부가 강론할 때에 기독교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 읽었었어요. 전 세계에서 똑같이. 근데 그걸 현지 언어로 해도 된다고 한 게 1960년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1930년대에는 그 현지 신앙에 대한 인정을 해준 거고, 그 천주교인들이 마음 놓고 제사를 지내도 될 게 1930년대에 와서 가능하고 겁니다. 그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천주교 신학자가 되고 천주교에서는 평신도가 신학자라고 인정을 못 받지만 강을 못하게 하지만 그 사람이 저는 그래서 요즘은 뭐 별로 가까이 안 만나면 옛날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선 시대의 순교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거기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황청이 사과해야 된다. 잘못된 지시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깼다고. 그리고 그건 실은 한국 정부에도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께서 미텔이 그 밀고를 함으로써 조선 총독과 그때 당시에도 그 명동성당의 뭐 진입로를 해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태들이 지금도 그 중앙정부로부터의 그런 그 공적인 자금을 빌려서 아니면은 어떤 그 거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저 서소문 연구소처럼 이런 그 지금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오늘 더더욱 들었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요. 조금 더 가도 되죠. 그 말씀 드리면서 하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천주교가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곳곳에 순례길려고 하고 뭐 편입할 되어주고 하는데 저는 그러죠. 그럼 명동 성당 앞에 위태의 죄상을 밝히는 표지판을 크게 세우고 명동 성당에서 당시에 일본 헌병
사령부가 어디 있었냐면 남산북도 한옥마을인데 겁니다. 충정사인데 그게 추운 겨울에 눈 속을 뚝 봤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그 길을 만들어라. 이거는 대단한 이런 길이었다. 응? 이걸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응?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시장을 해야 됩니다. 안 받아주더라도 얘기를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일본 일에 저지르는 건데 명동 성당의 조선교구장이 그 눈 속에 함중에 걸어갔대요. 거기까지 가서 밀고를 하고 그 길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마음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입에 올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스님 대신해서 제가 그 불편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자료 새로 된 거를 내일 그 선생님께 다시 program을 어디다 네, 그럼 자료는 이병수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는 또 공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공유를 올리면 되죠? 그러면 그 전진함 튜어사 전진함 네. 카톡방에다가 네네 단톡 오픈 채팅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저한테 보내주셨고 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진중회 그 성지와 조성 사업에 대한 풍부한 진실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병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안 나오고 다음 주에 있나 봐요. 뵙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워크숍이 비공개란에 있었대요. 그래서 전체 워크숍이 있어서 그 워크숍 때문에 그 회장 스님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민순이 박사도 요즘 몸이 안 좋아도 떨쳐내고 네, 그러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시 코로나가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건강한 모두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모두 편히 쉬세요. 현행순이 한 말씀 안 하시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행 스님 반갑습니다. 네. 듣고 계셔서 몰랐습니다. 아유, 모두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저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나갑니다. 네.